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50평대 아파트 거실에서 박명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명선은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 출신이었죠. 그녀의 성격은 논리적이면서도 단단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따뜻하지만 엄격한 선생님으로 통했었습니다. 퇴직 후 이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우리 데이트 가실까요? 며느리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명선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35살의 수진은 긴 생머리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째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주변 사람들은 명선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며느리 복 타고났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명선도 속으로 기분이 좋았죠. 그래, 우리 수진이가 또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주겠다고. 고맙구나.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랑 쇼핑하는 게 제 힐링이라니까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은데 어머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수지는 한 외국계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며느리가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어요. 전날 밤에도 수진이 어머님, 내일 꼭 같이 나가요. 제가 예쁜 옷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애교를 부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은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한 그들은 여성복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죠. 수지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명선의 피부톤과 체형을 고려해서 옷을 골라주었고 어머님, 이 색상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45만 원이나 하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번 달에 보너스도 받았는걸요. 어머님께 예쁜 거 입혀드리고 싶어요. 결국 명선은 수진이 골라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수제빵집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여기 빵이 정말 맛있대요.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며 명선의 손을 이끌었죠. 빵집은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진열대에는 갓 구운 바게트와 크루아상, 호두빵, 단팥빵 등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달콤한 버터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명선과 수지는 몇 가지 빵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죠. 총 32,000원입니다. 계산대 앞에 선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이름표에 강민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그것은 작고 예쁜 파란색 카드 지갑이었습니다. 가죽 재질의 손바느질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핸드메이드 제품이었죠. 그 순간 미나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수진이 든 파란 지갑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선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그 지갑,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네. 지갑이요? 왜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지갑, 우리 엄마 거예요. 3년 전에 사라진. 그 지갑이 맞는 것 같아요. 순간 빵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 몇몇이 힐끗힐끗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명선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지갑이에요. 손바느질 흔적까지 똑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들던 거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이건 제가 중고 거래 앱에서 산 거라고요. 수진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빵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황급히 빵집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명선은 어리둥절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미나가 당황해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명선은 32,000원을 계산하고 빵집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명선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미나의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들 정우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고 수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설마 우리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4년간 함께 살면서 수지는 언제나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 생일도 챙기고 명절 때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 수진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지갑이에요. 명선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자신의 며느리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명선이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제가 6개월 전에 중고나라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 여자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였구나. 명선은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오전 10시쯤 아들 정우가 출근하기 전에 거실에서 명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그 일로 수진이 많이 속상해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우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는 착한 애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거예요. 엄마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수진이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명선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8살의 정우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아내 편을 잘 드는 편이었어요. 평소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명선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명선은 수진이 외출한 사이에 그 파란 지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방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화장품과 액세서리들 사이에서 그 파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펼쳐보니 안쪽에 작은 이니셜 스티치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본 명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하트 엄마. 영어가 아닌 한글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씨였습니다. 명선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중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엄마를 생각하며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지갑이었죠. 명선은 지갑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수진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명선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명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을 함께 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니. 저녁 무렵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우리 같이 드실래요? 수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케이크를 먹는 내내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다시 한번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미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거죠. 수진과 정우가 출근한 뒤 명선은 그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미나가 명선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빵집 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둘만의 대화가 가능했어요. 아니야, 괜찮단다. 그런데 혹시 그 지갑 말고 다른 것도 없어진 게 있니? 명선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이 털렸을 때 엄마 팔찌도 같이 사라졌어요. 로즈골드 팔찌였는데 300만 원 정도 하는 거였거든요. 아빠가 엄마 환갑 선물로 사드린 거였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팔찌 특징이 어땠니? 안쪽에 엄마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KS. 김선화, 우리 엄마 이름이었죠. 명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선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무고한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명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적혀 있는 수첩이었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대면한다. 명선은 이 원칙을 학생 상담에 적용했었고 지금도 그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명선은 수진의 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수진과 정우가 출근한 후 명선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화장대 서랍, 옷장 안쪽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죠. 화장대 서랍 맨 아래쪽에서 명선은 작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전당포 보관증이었어요. 종이가 낡아서 구겨진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명선은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품목 로즈골드 팔찌. 입고자 이름 이수연. 날짜 2021년 11월 12일. 금액 200만 원. 명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분명 이수진이었어요. 그런데 전당포 영수증에는 이수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즈골드 팔찌라는 품목. 미나가 말했던 그 팔찌가 떠올랐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명선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명선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해 보았지만 며느리 것은 본인 동의 없이 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명선은 다시 빵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나는 명선을 보자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희 엄마 팔찌 말이야. 혹시 그게 전당포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전당포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둑이 훔쳐서 급하게 현금화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팔찌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로즈골드예요. 그리고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팔찌 중간중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5개 박혀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환갑 때 310만 원 주고 사신 거라서 영수증도 보관하고 계셨는데. 명선은 미나의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를 의심하고 뒤를 캐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녁 7시 정우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명선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우야, 수진이 본명이 뭐였더라? 수진이요? 이수진이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개명한 적 있니? 아니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우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명선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선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녁 먹자. 하지만 명선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수진과 이수연.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름이었어요.
혹시 수진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 아니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때 일부러 다른 이름을 쓴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진은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죠. 명선은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명선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명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안에 소형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거죠.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가 이틀 후에 도착했습니다. 명선은 거실 책장 위, 부엌 찬장 모서리, 현관 신발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손톱만 한 크기라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명선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후 며칠간 명선은 녹화 영상을 매일 밤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집에서는 명선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밤 11시경 수진이 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자였는데 수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30분쯤 후 방에서 나온 수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죠. 명선은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정우가 출근한 후 쓰레기 봉투를 뒤졌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구두 상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여성용 지갑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새 제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선은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수진이 방 안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진은 새로 받은 구두를 신어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번엔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수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명선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대학 동기들 만나고 온다며 외출했어요. 명선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한두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선은 충동적으로 수진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재빨리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후 수진이 탄 택시를 따라 또 다른 택시를 탔죠. 평생 이런 적이 없었던 명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저씨, 저 앞에 가는 택시 뒤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명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탄 택시는 강남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역 근처에서 멈춰 섰어요. 수진은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명선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오래된 호프집이 보였습니다. 행운 호프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사행성 게임장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학 동기들과 만난다고. 명선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수지는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호프집 창문 옆에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창문에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 않아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수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인상이 험악하고 담배를 피우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죠. 명선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행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이번 건은 좀 위험했어. 너처럼 눈도장 많이 찍힌 애가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석호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래서 계속 이런 거 가져오는 거야? 다음번엔 금부치 같은 걸로 와. 요즘 지갑이나 신발은 추적이 쉬워서 위험하다고. 명선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명선은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주까지 150만 원 정도 될 만한 거 가져와. 그럼 내 빚에서 100만 원 깎아줄게. 알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명선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명선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봐온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집에 도착한 명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교사 생활 35년 동안 수많은 문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했지만 자기 가족의 문제는 전혀 몰랐습니다. 명선은 자책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죠. 저녁 8시쯤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동기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그래, 그랬구나. 저녁은 먹었니? 명선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어머님은 드셨어요? 응, 엄마는 먹었어. 그날 밤 명선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죠.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명선은 아들 정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온 후 명선은 그를 서재로 불렀어요. 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명선은 전당포 영수증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정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우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 증거들을 봐라.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 뒤를 캐고 몰래 녹음하고.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뭐? 명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요즘 수진이한테 혐오감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전당포 영수증이 뭐 어때서요? 수진이가 자기 물건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은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잖아요. 정우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명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착한 애예요.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명선은 혼자 남겨졌어요. 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정말 오버하는 건가?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명선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명선의 6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선의 68번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 텐데 올해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명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할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수진의 밝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런데 생일을 나흘 앞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명선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음성이 귓가에 울렸어요. 명선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호프집에서 수진과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박명선 씨 며느리가 한 일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명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하하, 모르시긴요. 호프집 앞에서 저희 대화 녹음하신 거 다 압니다. 그날 박명선 씨가 거기 계셨던 거 제가 봤거든요. 명선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알아봤다니. 제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수진 씨가 가져온 물건들의 목록이요. 날짜도 다 적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명선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3천만 원만 주시면 이 장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일 깨끗하게 묻힐 수 있어요. 며느리도 감옥 안 가고 박명선 씨네 집안도 조용하게 정리되고. 좋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명선은 이를 악물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온갖 학부모들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사흘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이 장부 제출할 겁니다. 그럼 며느리분은 최소 3년은 감옥 가시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천만 원. 명선에게는 없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연금도 나오고 남편이 남긴 유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끝이 아니라는 걸.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도 변하지 않을 거고. 명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수진이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아들 정우는 이미 명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과 전당포 영수증만으로 충분할까? 그날 저녁 명선은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과 정우는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명선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일날 모든 걸 공개해야겠어. 명선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빵집 직원 미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미나에게 엄마의 지갑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미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란다. 내 엄마 유품.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명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명선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진과 정우가 출근한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명선은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젊은 형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생일날 모든 증거와 증인을 모을 겁니다. 그때 출동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일날이요? 언제인데요? 이틀 후입니다. 저녁 7시쯤. 제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하시고 당일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명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며느리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미나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명선은 믿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수지는 부엌에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부엌으로 가보니 수진이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명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명선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요즘 힘든 일 없니? 명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왜요? 그냥 내가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수지는 얼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명선은 읽을 수 있었어요. 생일 당일 2월 15일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했어요. 하지만 명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오전부터 수지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두 손 가득 재료를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정우도 일찍 퇴근해서 집안 정리를 도왔어요. 저녁 6시쯤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가 된 자신의 얼굴.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명선은 가방에서 작은 파란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나 엄마의 지갑. 오늘 이 지갑이 진실을 밝혀줄 겁니다. 저녁 7시 식탁에 모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케이크까지. 정말 성대한 상이었어요. 수진이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정우도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명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구나, 둘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어머님 당연한 거죠. 소원 빌으세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촛불 앞으로 케이크를 밀었습니다. 명선은 눈을 감았어요. 모두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명선은 천천히 가방에서 파란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수진아. 명선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 지갑, 어디서 난 거니?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명선을 쳐다보았죠. 엄마, 오늘 생신인데 왜 그러세요?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우야, 조용히 해라. 수진아, 엄마가 물어봤잖니. 명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중고로 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생신인데 왜 이러세요? 중고로 샀다고? 그럼 이건 뭐지? 명선이 지갑을 펼쳤습니다. 안쪽에 미나 하트 엄마라는 수놓은 글씨가 보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빵집 직원 미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선 할머니 계신가요? 누구세요?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분이 그때 그 지갑 가지고 계셨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선이 미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야, 내가 준비한 거 보여줄 수 있겠니? 미나는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그 지갑을 만들고 있는 사진, 지갑의 손바느질 패턴을 클로즈업한 사진, 그리고 3년 전 경찰에 신고한 절도 사건 접수증. 이 지갑은 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던 거예요. 3년 전 우리 집이 털렸을 때 사라진 엄마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명선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 건은 좀 위험했어. 너처럼 눈도장 많이 찍힌 애가 왜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야? 석호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녹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식탁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정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멈추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손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정말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주식 투자 실패했던 거 기억해요? 응, 그때 200만 원 날렸다고 했잖아. 그거 다 갚았다며? 정우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었어요. 뭐?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선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사 선배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폭락해버렸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당신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석호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대학교 선배였는데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 독촉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쳤다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석호 오빠가 그냥 빈집 청소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해외 나가면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오빠가 그 집에 있는 물건 몇 개만 가져오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실망할 것 같고 어머님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고 그래서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한 번이 어디 한 번으로 끝나니? 명선이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이야 3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알기나 하니? 미나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나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멈추고 싶었는데 석호 오빠가 계속 협박했어요.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지금까지 한 것들 다 털어놓겠다고. 그래서 계속한 거야?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빚도 다 못 갚았어요. 5천만 원 중에 아직 2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석호 오빠한테 갚아야 할 돈도 600만 원.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수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명선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죽은 사람의 유품까지. 당신 정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선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명선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경찰을 보자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선이 경찰관에게 준비해둔 증거들을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 전당포 영수증, CCTV 영상, 그리고 미나가 준비한 자료들까지. 경찰관은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도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정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요? 여기서 조사하면 안 되나요? 남편분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면 입건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 나온 공범자도 체포해야 합니다. 김석호라는 사람 연락처 아십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출동 나갑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동행하시죠.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부잖아. 힘들면 말했어야지. 정우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명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절박함도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가시죠. 경찰관이 재촉했습니다. 수진은 명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얼굴 들 면목이 없어요. 수진아. 명선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벌은 받아야지. 하지만 끝은 아니란다. 제대로 벌받고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명선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경찰차에 타고 떠난 후 거실에는 명선과 정우 그리고 미나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려진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생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정우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명선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더 대화해야 해. 부부는 뭐든지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 유품 찾아주셔서. 아니야, 미나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명선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미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소중히 가슴에 안았어요. 다음 날 명선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석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역삼동의 한 원룸에 숨어있던 석호는 경찰에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범행 기록이 담긴 노트까지 압수되었죠. 석호는 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서 절도를 사주했다고 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명선은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과 엮여 있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일주일 후 수진의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 명선과 정우는 경찰서 밖에서 수진을 기다렸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수진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한대요.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우야, 엄마가 변호사비 도와줄게. 명선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명선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잖니. 가족이야. 명선의 말에 수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경찰서를 나왔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명선과 정우는 수진이 반성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미나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제 엄마 유품도 돌려받았고 처벌은 받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나의 증언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수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수진이 명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되다니.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명선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우야한테도 피해자분들한테도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명선은 수진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전히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명선은 미나와 함께 미나 엄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날이었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나 어머니, 딸의 유품 찾아드렸어요. 명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벌을 받았고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선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나야, 내가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명선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이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맛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다. 내 정성이 느껴져. 수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야, 수진아. 명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고.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가족이잖니. 같이 해결하면 돼. 명선의 말에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명선은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텅 빈 것만 같았던 마음에 조금씩 따뜻함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며 명선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명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죠. 하지만 그 상처와 고통을 이유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수진이가 그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명선은 거실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서 바로잡길 잘했어. 이제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 사이로 살랑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명선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